소득보장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들어봤죠. 그 안에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게 부양의무자 제도입니다.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굉장히 복잡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의 부양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아빠가 또 우리의 엄마 아빠가 부양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이 소득이 없으면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부양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소득이 없는데 내가 소득이 좀 있다 묻고 남는 걸 어머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지금 우리 잘 안 주죠. 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일부죠. 근데 어머님 우리 때문에 돈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제도에 기준을 묶어갖고 결국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모녀 사건이 생기는 거죠. 틈새 시장이 사각지대가 막 생깁니다. 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절대 빈곤층이 93만 명이 있답니다. 데이터상으로 한국에. 그 중에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기초수급 대상자가 좀 한 3만 명 빼고 한 9만 명, 시설에 있는 사람 한 3만 명 빼고 한 6만 명이 발달장애인의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로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장장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요 네 가지만 부양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자녀의 부양의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 자녀의 개인 소득으로 하는 거죠.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을. 근데 지금 사실은 40대는 30대는 자녀가 부모가 계속 책임져야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족의 부양은 1촌 말고 2촌, 3촌은 다 없어졌습니다. 형제자매 부양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옛날에 형제자매 부양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나면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책임도 있었죠. 지금 그건 없어졌는데 어쨌든 부양의 책임이 심각합니다. 이게 절대 빈곤층, 특히 우리도 그렇지만 비장애인의 노인분들 자녀가 다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부양 산출 기준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일단 기초수급 대상자 기본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중간소득. 이게 1인당 한 1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73만 원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위소득으로 보고요. 이 중위소득의 몇 프로에 따라서 부양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부양 의무는 무상이 되죠. 무상교육이죠. 장애는 완전히 무상교육입니다. 그죠? 장애인 쪽의 부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비장애인들의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은 아닙니다. 초중학교는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유상이죠. 쉽게 말해 중위소득 170만이면 50%면 85만원. 1인당 85만원 소득이 없으면 교육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부양의무제 4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생계. 4개의 부양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크게. 그 교육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남은 거는 이제 주거, 의료, 생계 3가지 남았습니다. 근데 주거가 회장님 말씀한 부양 의무가 완전 폐지됩니다. 10월달부터. 10월달부터 주거의 부양이 완전 폐지. 쉽게 말하면 내 자녀의 부양의 책임 내가 없다는 거죠. 이제 내 자녀의 개인 소득으로 주거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주거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 폐지가 되면서 주거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주거비 지원 방식에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주택, 두 번째 전세보조금, 세 번째 월세, 네 번째 주거수리비. 이 정도의 4가지 형태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주거 독립세대는 30살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법적으로 분리세대가 30살이고요. 18살 이상 성인만 되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한 쟁점이 우리는 늘 가족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왜? 나가고 싶은데 서비스 인력이 없고 주거만 준다고 못 나가는 거죠. 아까 말한 주거 서비스 인력에 주거 코치나 주거 지원센터나 이런 서비스 인력들이 있어야 이게 독립이 가능한데 주거를 주고 가능한데 주거만 준다고 국토부에서 이거 우리가 독립 못하는 거죠. 가족하고 같이 산다면 무상주거를 제공한다는 소리입니다. 가족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무상주거를 제공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상주거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냐가 없냐가 이게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몇 달 동안 설득하고 또 제가 위원장이 되다 보니 회의를 또 위원회가 굉장히 힘있는 위원회입니다. 부양 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위원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폐지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이고 뭐 장관 5명이 위원이고 막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통과해야 3년간 계획을 발표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미 18년, 19년, 20년 계획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손은 못 대. 이게 되게 재밌더라. 법을 고쳐야 되죠. 하려면. 그래서 법 고치기 쉽지 않으니 2021년, 22년, 23년에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가 폐지됩니다. 의료와 생계가. 주거는 올해 10월달부터 완전 폐지되고. 그럼 하나 팁을 드리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오신 성인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동사무소 가서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주거 대상자로. 왜? 될지 안 될지는 전산상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개개인마다 제가 설명 상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전산상에서 주거의 대상자가 경제에 따라서 그 소득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인 소득으로 합니다. 이제 가족 소득을 안 하고. 연금도 아시죠? 연금도 개인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소득, 가족 소득을 안 합니다. 졸업한 성인들은 개인 소득으로 연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22만 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28만 원까지. 그것도 올 7월달 되면 5만 원 인상됩니다. 27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 대상 거의 다 됩니다. 90한 9%. 발달장애인들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가셔서 무조건 연금 신청해보면 압니다. 동사무소가 7월달에 가서 주거지원 대상 신청하시면 돼. 학교 다니면 안 되고 졸업만 하면. 신청하시면 전산상에서 기초생활 대상자 전산상 주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주거 프로그램에 아까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오면 중위소득의 43%가 주거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이 173만에 43%, 한 58만원 소득이 이렇게 대상자가 주거 대상자가 됩니다. 가족하고 전산 본인에 따라서 사항이 많이 다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사항이 너무 다르니 이 주거 대상자 기준도 전산상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요.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다 보면 이 부양의무자 폐지위원회는 그 2년 반 동안 운영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2년 반 동안 부양의 문제가 계속 발견되면 새로 고치고 방금 제가 말한 요는 지침입니다. 법률이 아니고요. 법률은 언제 배정하고 하는 룰을 정해놓고 세부조항들은 위원회에서 연락이 싸워서 가족하고 산다고도 부양의무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양주기가 폐지되니까 가족에 사는 것도 시급한다. 요거 지침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무조건 신청해보고 대상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빨리빨리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또 연락이 싸우게 됩니다. 또 연락이 싸우면 일단 자기들 주장은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가족에 살아도 지급하겠다라고 지난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분 달에 다시 회의를 열면 자료를 가져와서 5분 달에 회의를 마치면 6월 달에 주시면 완성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네, 5분 달 다음 달 싸움이 주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의료, 생계를 가지고 2년 동안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전화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 근데 어떻게 폐지할 거냐, 누가 먼저 폐지할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확 폐지하면 93만 명이 확 폐지되기 때문에 뭐 주거는 아까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이. 그리고 의료는 3조 5천억 정도, 생계도 3조 5천억 정도. 한 번에 확 폐지되면 돈이 8조나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의료의 폐지 기준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공단에서 보험을 내고 공단에서 80% 지원받고 우리가 20% 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료비 내는 게 20%만 내는 겁니다. 100에. 물론 기준에 따라서 뭐 수가가 적용되는 게 있고 비수가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의료공단에서 80% 지원받고 우리가 20% 냅니다. 근데 앞으로 기초수급이 되는 순간 의료보호로 바뀝니다. 정부가 100%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예산이 3조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80%는 공단에서 주었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호가 되는 순간에 기초수급이 되는 순간에 보험을 안 냅니다. 안 내고 정부가 100% 지원을 받는 거죠. 의료보험은 공단에서 적용이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근데 의료보호는 기초수급자는 시청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완전 시스템이 다른 거죠. 의료보호가 되는 기초수급이 되는 순간
어렵이라 한 30% 넘게 더 지출한답니다. 실제로. 그게 통계적인 데이터에서 그렇습니다. 기초수급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과정이 갑자기 아픈 게 아닌데, 왜 보호가 되면 무상이 되다 보니까 어렵이를 뭐 가다 지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요. 실제로 의료보호분들이 많이 옵니다. 막 줄 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은 일단 무상이니까.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많아지니까요. 심각하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숫가를 막 자꾸 조정하고 깎고 이러고 막 엄청 힘들게 만들고 뭐 어쨌든 지금 의사협회 주장하는 비수가를 수가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수가는 우리 부담이 엄청 많이 지잖아요. 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자부담을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비수가가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하면 우리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걸 수가로 전환하다 보니 의사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 생각하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보험에 주는데. 근데 보험에 주는 거는, 공단에서 주는 거는 다다르게 줍니다. 돈도 뭐 미숫가처럼 안 주고요. 깎아가 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의사들은 돈벌이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보험이 적용되면 안 할 거 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늘어날 건데 어쨌든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병원 경영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경영자인데 그래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가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붙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뭐 문재인 케어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보험은 적용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기초수급이 되면 20%의 우리 본인 부담금, 80% 공단에 낸 비용 안 내도 되고 본인 부담금 안 내도 되고 무상으로 갑니다. 완전히 무상으로. 이게 가능하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층은 또 빈곤층 아니도 스웨덴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모두 다 무상입니다. 교육, 의료, 생계. 얼마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만들겠다. 그 볼 때는 완전 사기적인 용어 같습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다 알겠다. 근데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는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먹고 사는 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격차를 너무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해가 더 살아가 좀 차등 두는 건 괜찮은데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이 사는 나라죠. 인간 문재인 대통령이 늘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인 나라죠.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의료의 문제, 마지막 남은 게 생계의 문제입니다. 생계의 문제인데 이 생계의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3조 5천억 정도 추산되는 93만 명에게. 근데 생계는 또 의료하고는 또 달라요. 생계는 또 이 중위소득의 30%만 생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넷에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 이렇게 보면 쫙 나옵니다. 나오면 교육은 50%, 주거는 43%, 의료는 40%, 생계는 30% 이렇게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의 30% 돈을 못 벌면 돈을 지원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다 보니 30% 못 벌겠죠.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순간에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생계 돈이 전혀 없다. 본인이 돈을 전혀 못 번다. 올해 기준으로 한 50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50만 6천 원 정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아까 회장님 말씀 일본은 25만 불에 받는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계비, 주거비, 의료는 무상이니까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장애연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도 만약에 부양의무제 폐지되고 완전 폐지되면 2021년 되면 완전 폐지되면 그때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부양의 생계비가 좀 올라가겠죠. 50만 3, 4만 원.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 올해 7월달 되면 33만 원 됩니다. 기초수급자 하나가. 그러면 기초수급이 되니까 2021년도 5만 원도 올라가요. 정부 발표들은. 안 올라간다 치더라도 33만 원. 50몇만 원. 또 주급이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100만 원 안티 되는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거예요. 소득은 아니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비용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잘 물려줘도 형제자매가 굴뚝하겠죠. 그래서 돈을 잘 물려주는 거를 제도를 잘 만들어주는 게 세금 많이 내고요.
제도를 잘 만들어주는 게 누구나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생계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나라죠. 잘 물려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장애가 딸인데요. 1살 많은 딸이 있고, 장애가 1살 많은 작은 24살 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비상경제장을 듣고 갈 겁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것보다 제도를 잘 만드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회장님 말씀을 낮 시간에 의미 있는 데이 서비스, 의미 있는 걸 보내야 된다. 제 애를 이야기하면 그냥 설명이 잘 됩니다. 회장님이 아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데이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직업 서비스, 주거 서비스, 밤 시간에 의미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내 애가 요 세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제가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단답형 대화만 하는 네 아니요 정도만 대화하는 자폐입니다. 24살 자폐인데요. 끝으로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대화가 안 돼서. 근데 끝으로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한 4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4시간 정도 훈련을 합니다. 8개월 훈련을 받아서 오전 4시간 일을 합니다. 지금 일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고요. 그거 너무 잘합니다. 병원에서 우리 애만 하는 게 아니고 16명 친구가 오전에 8명, 오후에 8명 일을 하는데, 야, 그 병원 망하겠죠, 그죠? 근데 그 병원은 부자 됩니다. 왜? 정부가 공장요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전 4시간 일을 하면 혼자서 못 하죠. 직무지도원이 주관활동 선생님 따라옵니다. 1대2로 따라왔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1대4로 합니다.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래서 와, 병원에서 할 일이 뭐냐. 병원에는 전부 인력이 대부분 합니다. 우리 애가 하는 일은 물리치료사 보조를 합니다. 물리치료실에 3명의 물리치료사가 한 30명, 40명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기계, 요새는 송가 안 하죠. 남은 다 기계를 하잖아요. 노인요양병원에 다 기계를 합니다. 그럼 기계를 꼽아놓으면 한 10분, 15분 하면 자동으로 삐 울리면 그거 떼주고, 닦아서 일체에 앉아서 병실에 모시다 드리고 다시 다른 분 모시다 오고. 지금 2년 8개월 정도 했는데 너무 잘합니다. 요 4시간을. 그 친구들도 왜 선생님이 혼자 못하는 선생님을 따라다니거든요. 혹시나 사고 나면 안 되니. 요렇게 하니 병원에서도 요 통생시장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사장은 저렴한 인건비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장려금을 또 60% 인건비 지원받고. 그 사장 입장에서는 되게 덕인 거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4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주간활동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볼링장에 갑니다. 친구들 4명과 볼링을 칩니다. 3시간을. 볼링을 3시간 치면 비용은 누가 내냐? 주간활동 프로그램 비용이고, 코치는 누가 하냐? 볼링장에 그 프로샵에 그 코치가, 볼링 전문 코치가 있더라. 그 친구를 계약합니다. 3시간을. 프로그램 주는 거 선생님 인건비로 그 사람은. 그러고 1시간을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에 때밀이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갖고 그게 인건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는 거죠. 주간활동이라는 용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계획을 짜서 했는데요. 주간 뭐에 가면 주간활동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짜서, 자, 이동하기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 선생님이 그냥 활동보다 이동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으면 그 선생님을 같이 이동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 송영시간도 다 포함됩니다. 이동하는 시간. 활동보조 이용하시는 분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활동보조 평생 우리 아이 데리고 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동만은 1년, 2년 훈련시키면 아무리 중증이라도 혼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애 그걸 모르는데 우리 애도 그걸 모릅니다. 근데 계속 훈련 시키면 계속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끝까지 시켜야 됩니다. 혼자 이동하다가. 그리고 뒤에 차 타고 따라가는 거죠. 활동보조원이 차 타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혼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우리 애도 전혀 못 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버스 타는 훈련을 시켜서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버스 타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걸 모르는데 컴퓨터 잘해. 그걸 모르는데 레시피를 다 찾아내. 그게 계속 반복된 것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한 그렇게 해서 집으로 안 옵니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야, 독립된 아까 말했던 회장님의 이제 주거 바우처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활동보조 바우처를. 저녁에도. 그 처음에는 2명의 친구가 이틀간 울라하마 훈련했어요. 투룸에서.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3일 월화수. 올해는 월화수목 4일 합니다. 4일은 나가 사는 거죠. 한 명의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두룸을 임대해서. 그럼 두룸에 밥값도 임대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 아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은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걱정이 안 됩니까? 그거를 부양무죄가 피해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식비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간활동 프로그램비로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일하는 데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잖아요. 나 오전에 일하는 거는. 볼링 치러 가도 사실은 볼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볼링 비용을 주게 되니까. 코치를 주관하는 선생님은 계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줘야 돼요. 저녁에 부식비하고 임대비도 월세도 프로그램비로 나갑니다. 실제 우리 아이가 드는 비용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우리 아이도 뭐 지원 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그 돈은 차곡차곡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루 일과가 정리되면요, 목, 금, 토, 일은 집에 와서 자고, 올라수목은 나가서 자고. 야, 그 정도 되면 연애당은 행복하지. 애가 나가서 살 정도 되면 사실 되게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8시간 같이 풀로 서비스 인력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사는 김에는 시간을 아이마다 시간이 달리 적용합니다. 우리 아는 활동보조 71시간 받고요. 일자리 간다고 40시간 더 줍니다. 복지부에서. 111시간을 받고 김해시에서 필요한 시간을 산출해가 108시간 추가로 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직무지도원에 200일이 되니까 시간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주간활동 해야 되니까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주거 코치가 와야 되니까 이 시간을 다 계산하니까 219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시간까지. 그러면 111시간은 정부에 지원받고 108시간 지자체가 주는 거죠. 야, 그동 이사 가야 되겠다, 그죠? 근데 많이 받는 친구는 256시간 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내병병 중복장애. 하루 24시간. 900시간 가까이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에. 9명. 이건 와상장애인인데요. 24시간 케어해야 될 발달장애인도 한 명 있습니다. 독립해가 사는 발달장애인도. 엄마가 막 열받아갖고 나 몸 키우겠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지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가서 원룸에서 선생님하고 사는데요. 24시간 사는데 이 친구는 900시간 정도 받습니다. 900시간 정도 시간. 여기 9명 있더라고, 김해에요. 한 사람 한 1억 정도 됩니다, 돈이. 한 1억, 1년에.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아까 회장님이 혹시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주거비 지원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도 받아야 안 되겠냐? 아니고요. 받아야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정당하게 받아서 우리한테 주거비를 월세를 내는 거죠. 계약을 해서. 부모도 정당하게 사고 싶다는 거 같이 살면 민폐지 않습니까? 정당한 주거비 내고 생계비 내면 정당하게 대우받고 사는 거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당하게 내는 겁니다, 주거비. 우리가 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제도가, 행동하면 제도가 바뀝니다. 회장님이 막 싸우는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아 움직여야 제도가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바꿔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제도에 대한 접근하고 관여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한다 하고, 막 이래 했을 때 제도가 조금 바뀌는 거.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의 목표가 데이 서비스 보편합니다. 낮 시간에. 그 다음에 내년에 직업을 좀 중간쯤 갔다가 내후년에 직업을 보편화시키자. 그 다음에 주거를 완전히 보편화시키자. 한 3개년 계획에서. 2021년 되면 소득은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양무자 제도가 폐지되면 기초수급이 다 확대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의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 전략으로 내년에는 데이 서비스 낮 시간에 방과 후든 성인이든 낮 시간에 국가가 좀 책임지는 구조로 가자. 그 다음에 직업을 좀 책임지는 구조로 가자. 공공일자는 쉽게 말하면 공공에서 최중증장애인, 시장에서 힘든 친구들은 공공에서 하자는 거예요. 아까 회장님 말한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하루 종일 중증장애인이 다니는데 거기에 휠체어에 뭔가 양껏 붙여서 다니면 엄청난 수준이 될 거잖아요. 인식해서 엄청난 될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최중증이라 해서 일자리가 못 갖는다는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제는. 최중증적 일자리 갖자. 저희 병원의 안내데스크에 내병병 최중증의 친구가 앉아있습니다. 1시간 알바를 합니다. 더 이상 못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아, 이 병원은 뭔가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이미지 개선만 합니다. 앉아가지고. 31살 때 여성분인데 항상 올 때는 1시간 하다 깨끗하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것만 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못 나오고 하는 게 최고 힘들대요. 근무 시간에 못 나오고. 그래서 자기는 1시간에 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시간을 해보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2시간 못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최중증인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도 공공에서 지금은 제가 이사장이라서 제가 사비로 고용을 하는데 우리 병원비로 앞으로는 공공에서 이렇게 배치할 필요도 있는 거죠. 국가가 우리 아이 중증이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일을 소중하면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회장님 마무리해야 돼서요. 저는 이 정도서 마치겠습니다. 예. 참새TV